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한 여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이미 말라 있었고 힘 없이 그녀의 손가락을 스치듯 감싸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과 함께 눈물을 쏟는 시어머니. 그 곁에 그토록 사랑받지 못했던 며느리 혜진이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 16년의 세월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혜진은 언제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 부모 없이 자란 탓도 있지만 세상에 패 끼치지 않기 위해 늘 웃고 늘 참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동욱을 만났다. 그는 달랐다. 밝고 유쾌했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처음으로 혜진은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다고 느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윤 여사는 차가웠다. 부모도 없는 애가 우리 집안에? 나는 그런 가정 환경 못 받아들여. 혜진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채울게요. 어머님 마음도 언젠가 닿겠죠. 그러나 그 말은 마치 벽에 던진 돌처럼 아무 울림 없이 되돌아왔다. 결혼 준비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 예물은 형편에 안 맞게 준비했다. 예단은 이게 어디 시댁에 보낼 물건이냐. 결혼식장조차 윤 여사는 마음에 안 든다고 2번 바꾸게 했다. 심지어 혜진이 고모와 함께 상견례에 나왔을 때 윤 여사는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고모의 정성 앞에서 집안 체면이 있으니 다음엔 혼자 오세요. 라고 잘라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고모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속으로 울었다. 이게 내가 들어가는 집이구나. 결혼식 날, 윤 여사는 끝까지 미소 한 번 짓지 않았다. 결혼 사진에도 그녀는 며느리 쪽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 신혼 초, 혜진은 최선을 다했다. 매주 시댁에 들르고, 김장을 돕고, 명절 상차림도 밤새 준비했다. 하지만 윤 여사의 눈엔 늘 부족했다. 애미야, 너는 왜 잡채를 이렇게 싱겁게 하냐? 내가 했던 맛을 기억 못해? 설거지는 이틀을 해도 말을 틈이 없겠네. 물 좀 아꼈어.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다. 가장 서러운 건 어느 날 동욱 생일이었다. 혜진은 그의 친구들과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손수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만들었다. 윤 여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래도 음식은 좀 해놓았니? 너 요리 잘 못하지 않나? 그 말에 동욱은 민망한 듯 웃었고 혜진은 식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물만 마셨다. 그날 밤 동욱은 말했다. 엄마는 그냥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혜진은 웃으며 끄덕였지만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조용히 울었다. 그 눈물은 물에 묻혀 아무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결혼 2년 차 혜진에게 가장 기적 같았던 순간은 2줄이 선명하게 찍힌 임신 테스트기였다. 동우가 우리 아기야. 그 소식에 동욱은 혜진을 와락 안았지만 윤 여사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게 지금 좋은 소식이냐?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울 준비는 돼 있는 거냐? 그 말에 동욱의 표정도 무거워졌고 혜진은 눈치껏 기쁨을 접어넣었다. 입덧은 지독했다. 물이 올라올 정도로 매일 아침을 힘들게 보냈고 몸무게는 점점 줄어들었다. 병원에서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 여사는 혜진을 향해 전화로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죄다 핑계만 늘었어. 내 땐 밭이라면서도 애 셋 낳았다. 혜진은 입덧으로 숨을 헐떡이며도 거실을 정리하고 반찬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시댁에 갈 때는 꼭 정갈하게 화장을 하고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손자 보러 왔어요. 오늘은 좀 괜찮으셔요? 그러나 윤 여사는 창밖만 바라보며 애기 이름은 내가 지을 거니까 미리 지어두지 마. 라고 말했다. 드디어 혜진은 아들을 낳았다. 진통은 17시간이었고 수술 후 고통 속에서도 아기의 울음소리에 눈물이 흘렀다. 얘야, 우리 아기야, 엄마야. 그러나 그 감동은 오래 가지 않았다. 산후조리를 부탁할 친정이 없는 혜진은 고모에게 잠시 아기를 맡기고 몸을 추스르며 회복하려 했다. 그런데 시댁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윤 여사는 동욱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바빠. 산후조리 같은 건 너희가 알아서 해. 100일이 지나 혜진은 손수 만든 백설기와 떡을 들고 아이를 안고 시댁을 찾았다. 그날
혜진은 아이를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다. 어머님, 우리 도준이에요. 안아보실래요? 그러나 윤 여사는 미동도 없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머리가 내 닮아서 납작하네. 아직 성격도 안 나왔겠지. 그 말을 들은 혜진은 아이를 조용히 품에 안았다. 도준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내 옆에 있을게. 널 안아주는 사람은 꼭 필요하니까.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윤 여사는 시댁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 딸만 안 낳았으면 좋겠네. 요즘 딸 낳는 며느리들 복도 없다던데. 그 말은 뱃속 아기에게도 상처였다. 혜진은 그날 밤 몰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남자든 여자든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엄마는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명절엔 언제나 혜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치고 탕 끓이고 12첩 반상을 준비했다. 시누이들은 식사만 하고 나가버리고 그 뒷정리는 또 혜진 몫이었다. 윤 여사는 남편에게만 상을 차려주며 내 아버지 좋아하는 굴전 해왔지? 하면서도 며느리에게는 찬사 한마디 없었다. 한 해, 설날이 특히 추운 해였다. 기름에 젖은 앞치마를 벗자 혜진의 손끝은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동욱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좀 그만하자. 그냥 올해부터 명절엔 여행 가자. 그러자 윤 여사는 듣고 있던 라디오를 꺼버리며 말했다. 그렇게 살려면 너 혼자 살아. 나는 그런 며느리 둔 적 없어. 그 말을 듣고 동욱은 침묵했고 혜진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식은 전을 다시 데웠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베란다에서 혜진은 눈을 감고 머리를 기댔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가족이 되려고 애쓰는 내가 바보인가? 하지만 다음 날도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시어머니 생신이었기 때문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늦가을, 시댁에서 열린 조촐한 가족 모임 중 윤 여사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엄마,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 긴 검사 끝에 돌아온 진단은 췌장암 3기.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행이 빠릅니다. 지금부터가 싸움입니다. 동욱은 망연자실했고 시누이들은 하나같이 바빴다. 내 애들도 학교 가야 하고 회사 일도 도저히 못 비우겠어. 그렇게 간병의 책임은 자연스레 혜진에게 돌아왔다. 윤 여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혜진의 얼굴을 피하며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아이들을 고모 집에 맡기고 병원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어머님, 물 좀 드릴게요. 윤 여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말에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너무 부담스럽게 굴지 마. 내가 부탁한 적 없어. 그 말에 혜진은 살짝 멈췄지만 다시 조용히 물을 떠와 작은 스푼으로 윤 여사의 입에 댔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이니까요. 치료는 곧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윤 여사의 머리는 서서히 빠졌고 입맛도 사라졌다. 죽도 싫고 물도 싫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그때마다 혜진은 새벽 시장에서 제철 과일을 사와 직접 갈았다. 수차례 실패 끝에 겨우 혀끝에 닿는 맛을 찾았다. 한밤중 혜진은 조용히 병실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윤 여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불쑥 물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네, 날 왜 저렇게까지 챙기는 거냐고.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나? 혜진은 실을 감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잘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어머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윤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벽 쪽을 바라봤다. 그 눈가에 처음으로 묵직한 물기가 맺혔다. 며칠 후 간병실의 불이 꺼진 밤 윤 여사가 희미하게 말했다. 그날 너희 결혼식 날 나 사실 내가 울고 나간 거 봤어. 화장실 앞에서 울고 있던 거 몰래 봤다고. 근데 그땐 그냥 저렇게 약한 애가 우리 집 며느리 해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들더라. 그 말에 혜진은 조용히 윤 여사의 손등을 감쌌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한참을 말 없이 있던 윤 여사는 조용히 손을 뒤집어 자신의 손으로 혜진의 손을 덮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고맙다.
이렇게까지 남아줘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 아침 윤 여사는 오랜만에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혜진아, 내가 끓여준 된장국 먹고 싶다. 네. 된장국이요? 그때 내가 처음 해줬던 거 잡채보다 그 국이었어. 기억나. 혜진은 웃었다. 눈물이 쏟아질까. 창밖을 잠시 보며 말했다. 그거 물 많이 붓고 끓인 거였는데요. 싱겁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맛있었나 봐.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 국을 끓이기 위해 잠시 집에 다녀온 사이 윤 여사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얇은 숨을 쉬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혜진아, 네, 어머님. 왔어요. 여기 있어요. 너 손 좀 잡아줄래? 혜진은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다. 그리고 윤 여사는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울었다. 어린 아이처럼 숨죽이며 오열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야. 혜진은 그 손을 꼭 안았다. 됐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사랑했어요. 그 병실에 봄 햇살이 스며들었다. 두 여자의 오랜 미움이 조용히 눈물로 씻겨 내려갔다. 윤 여사는 마지막 일주일을 병원에서 보내고 의사와 상의 끝에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내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혜진은 조용히 안방을 치우고 햇살 잘 드는 창가에 침대를 옮겼다. 꽃무늬 커튼과 따뜻한 이불, 은은한 국화향이 방안을 감쌌다. 그날부터 혜진은 새벽마다 죽을 끓이고 손수 물수건으로 윤 여사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어느 날 밤, 윤 여사는 혜진을 부르더니 서랍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나 죽고 나서 봐. 네. 꼭 아이들 재우고 혼자 있을 때 봐야 해. 알겠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에는 혜진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며칠 후, 윤 여사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막 숨을 고요히 내쉬었다. 그 순간, 방 안에 바람 하나가 스치듯 지나갔고 작은 종소리처럼 고요한 울림이 맴돌았다. 혜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가시는 길엔 아프지 마세요. 아이들을 재운 그날 밤, 혜진은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흔들린 손글씨의 편지 한 장과 낡은 머리핀 하나가 들어 있었다. 혜진아, 너를 처음 봤을 때 마음속 어디선가 너를 미워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 아들을 뺏긴 느낌이었거든. 내가 웃을수록 내 마음은 더 서운했어. 미안해. 내가 그렇게 차갑게 군 이유는 사실 나도 외로웠기 때문이야. 너는 내가 하지 못한 걸 다 해내덜 알아. 고맙고 부럽고 그래서 더 미안했어. 이 머리핀은 내가 결혼식 날 쓰고 나간 거 그날 화장실 앞에서 떨어뜨린 거야. 나는 그걸 매일 서랍에 넣고 살았어. 그날 너를 불러 안아줬다면 우리 사이 조금 달라졌을까? 이젠 늦었지만 나 널 진심으로 내 딸처럼 생각했어. 사랑한다. 며느리 아닌 내 딸 혜진아. 편지를 다 읽은 혜진은 편지지를 꼭 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닌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봄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지던 4월의 끝자락. 그날 혜진은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깼다. 문득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용했다. 안방 창문 너머로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안에서 윤 여사는 고요히 누워 있었다. 숨결은 가늘고 눈은 감은 채였다. 하지만 혜진은 알았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차 한 잔을 끓였다. 들꽃차. 윤 여사가 입덧처럼 싫다 하면서도 가끔은 향이 좋다고 했던 그 차. 잔잔한 음악을 틀고 손톱 끝까지 깎아주었다. 이제는 말도 없이 손끝만 스쳐도 감정이 전해졌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처음 만난 날 이야기할까요? 혜진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결혼식 전날, 첫 인사드리러 간 날, 윤 여사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찻잔을 돌리던 모습. 사실 그때 무서웠어요. 제가 괜찮은 사람인지. 어머님 눈엔 한참 모자란 사람 같았죠. 침묵.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철없었어요. 어머님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말에 윤 여사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사람은 상처받은 방식으로만 사랑할 줄 안다는 걸요. 그녀는 윤 여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딸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윤 여사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은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손가락으로 혜진의 손등을 한번 꾹 눌렀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조용한 오후, 햇살이 방 안을 물들였다. 윤 여사는 혜진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조용히 마지막 숨을 쉬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아니, 오래 멈춰 있던 감정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장례를 치른 날, 동욱은 혜진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그렇게 평안하게 못 가셨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윤 여사의 유골함을 꼭 안았다. 어머님, 이제 아프지 마세요. 그곳에선 편히 웃으세요. 그녀는 울면서도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건 분명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만 가능한 그 깊은 웃음이었다. 에필로그. 오늘도 된장찌개간 딱 맞췄어요. 계절은 다시 봄. 아이들은 자라 학교에 가고 혜진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가고 그녀의 된장찌개는 간이 딱 좋아요. 란 말이 붙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니, 며느리 사연 구분 맞지요? 요즘도 어머님 된장국 끓여요.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네. 매일 끓여요. 오늘도 간 딱 맞췄어요. 밤이 되면 혜진은 서랍을 열고 그 오래된 머리핀을 꺼내본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속삭인다. 어머님, 저 오늘도 잘 살고 있어요. 보고 싶네요. 작은 별 하나가 깜빡인다. 그리고 그 밤 혜진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가족이란 건 그렇게 조금 늦게 시작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끝까지 미워하던 시어머니. 며느리 손을 꼭 잡고 오열했다. 그건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다시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